송송님, 안녕하세요. 카페에 올려주신 자동매매 성과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연락드려봅니다. 제가 요즘 나스닥 직접 매매하다가 멘털이 다 털렸거든요. QQQ 관련 내용 써주신 거 보니까 구조의 문제라고 하셨던데 몇 가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아, 위대리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직접 매매하신다라 고생 많으시다는 글 봤어요. QQ는 정말 좋은 자산이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침 제가 정리해둔 차트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요즘 직접 매매해보니까 좀 수익이 어때요? 말도 마세요, 송송님. 어떤 날은 나 트레이딩에 소질 있나 싶다가도 다음날 바로 얻어맞으면 주식 다시는 안 한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수익률이 널뛰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다들 겪는 과정이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내 손맛을 못 잊어서 자동매매는 한 발만 걸쳐놓고 나머지는 계속 직접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계좌 두 개를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설마 직접 하신 게 더 성적이 안 좋았나요? 네, 수익이 크게 난 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과는 자동매매 계좌가 압승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위대리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위대리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에 그 큰 돈을 다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1억이요? 그럼 진짜 신중해야죠. 대충 감으로 할 순 없겠네요. 뭔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투자자의 기준점이라 불리는 QQQ, 곧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유명한 워런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죠. 아, 맞아요.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워런 버핏은 사후에 자기 유산의 90%는 S&P 500 지수 펀드에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했죠.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결국 지수와 안전자산의 조합을 최종 정답으로 본 겁니다. 와, QQQ 차트 보세요. 우상향 그 자체잖아요. 이 정도면 버핏 말대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5%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화려한 차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요? 이렇게 잘 오르는데 뭐가 문제죠? 2000년 닷컴 버블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83%입니다. 네? 1억이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원금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엊그제 같은 2022년에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가까운 손실이 났죠. 위드리님, 1억 넣었는데 2천만 원 남았을 때 난 멘탈 강하니까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건 멘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난인데요. 맞습니다. 퀀트 투자 관점에서 MDD가 마이너스 80%가 넘는다는 건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해요. 파산하면 다음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송송님, 어차피 길게 보면 오르잖아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운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1999년에 시작한 사람은 15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2009년에 시작한 사람은 황금기를 맞이하죠. 우리가 시작 시점을 선택할 순 없잖아요. 내가 언제 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했느냐가 내 인생 수익률을 결정한다니 좀 억울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운에 맡기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 같아 보여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최악의 위기에서도 파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송송님이 생각하는 좋은 전략의 기준은 뭔가요? 저는 딱 4가지를 목표로 잡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25% 이상, 일반적인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30% 이내 방어, 역사적 대폭락에서도 마이너스 50%는 넘기지 않기, 어떤 시점에 시작해도 살아남기, 25% 이상 마이너스 30% 이내? 이게 가능한가요? 너무 욕심 같은데? 단일 종목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퀀트 투자로 매매 로직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볼까요? TQQQ 50%, 현금 50% 전략입니다. 1년마다 비중을 반반으로 맞춰주는 리밸런싱만 하는 거예요. TQQQ가 3배 레버리지니까 반만 섞으면 1.5배 효과가 나겠네요? 정확합니다. 상승장에선 QQQ보다 더 벌고 하락장에선 1.5배 레버리지 ETF보다 덜 빠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독특한 복리 특성 때문인데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죠. 그럼 이게 정답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리밸런싱 타이밍에도 운이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리밸런싱을 했다면 대박이었겠지만 날짜가 조금만 어긋나도 성과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음의 복리 효과 들어보셨나요?
하락장에서 더 세게 얻어맞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락이 길어지면 이미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떨어질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상승장에선 늘어난 금액에 레버리지가 붙는 양의 복리가 작동하죠. 그러니까 하락장 끝자락에선 생각보다 덜 빠지고 상승장에선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리밸런싱 주기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50대 50 전략의 최종 결과는 어땠나요? QQQ를 이겼나요? 차트를 보시죠. 성과는 좋았지만 결국 세금과 수수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QQQ를 사서 가만히 들고 있었던 바이앤홀드 쪽이 최종 승자였죠. 세금과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요. 아니,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 이긴다고요? 허탈한데요? 자산 배분 전략 소개. 그럼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을 섞은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건 어때요? 오, 위드리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채권, 금, 원자재를 섞어서 어떤 날씨에도 견디는 전략이죠. 자산 배분 MDD 비교. 자, 이 표를 보세요. 하락 방어력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QQQ가 마이너스 80% 찍을 때 얘는 마이너스 10%대에서 방어해요. 와, 이거네요. 1억 넣어도 9천만 원은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기간 수익률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QQQ는 연 8% 이상인데 자산 배분은 7%대에 머뭅니다. 에이, 1% 차인데요 뭐. 마음 편한 값으로 1% 정도는 낼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2010년 이후 최근 15년 차트를 보세요. QQQ는 연 18.6%인데 자산 배분은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벌어지죠? 거의 2배 차이잖아요. 이게 자산 배분의 딜레마입니다. 위기는 잘 막는데 축제, 즉 상승장 때 같이 즐기질 못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산 배분은 안전하니까 대출을 풀러 받아서 규모를 키우는 거죠. 똑똑하시네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요. 대출이자가 연 5%라고 가정할 때 전략 수익이 7, 8%라면 대출이자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금리 시대엔 좋았겠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선 쉽지 않죠. 그럼 대출 말고 주식 비중을 TQQQ로 바꾸면요? 그것도 해봤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2022년 하락장 때 방어가 안 됩니다. 주식이 너무 세게 빠지니까 채권이나 금이 도와주질 못해요. 손으로 힘들게 리밸런싱하고 세금 내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예전에 잘 되던 전략들이 지금은 다 QQQ한테 지는 건가요? 핵심은 채권과 금의 특성에 있습니다. 지난 40년은 금리가 계속 내려서 채권이 효자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유지되거나 오르면서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져버려요. 그럼 금은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잖아요. 금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금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금값은 거의 제자리였어요. 나스닥이 몇 배 올라올 동안 말이죠. 이런 자산은 투자의 난이도를 너무 높여버립니다. 그럼 채권 빼고 금 빼고 다 빼면 뭐가 남죠? 결국 남는 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핵심 자산, 즉 SPY와 QQQ뿐입니다. 인류의 혁신은 여기서 나오니까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QQQ인가요? 좀 허무한데요? 허무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닷컴 버블 같은 역대급 재앙이 매년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2%의 해외 주식 양도세와 수수료, 이게 진짜 최종 보스입니다. 잦은 매매는 이 세금 폭탄을 계속 터뜨리는 꼴이지만 QQQ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세금을 계속 이연시킬 수 있죠. 결국 복리의 최대적인 세금을 아끼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군요. 맞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어설픈 전력보다 가장 강력한 지수 하나를 믿고 시간을 견디는 것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위대한 전략이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차트 그만 보고 QQQ랑 좀 더 친해져야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QQQ를 기준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강력한 QQQ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퀀트 전략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 QQQ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다음 화가 벌써 기대됩니다.